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항상 수요가 넘치는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공급이 얼마나 원활하냐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가장 큰 아파트 공급 원인, 재건축과 재개발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는가가 항상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최근 나온 뉴스들을 보면 재건축 진행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한 모아타운이라는 제도가 현장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 하위 70%인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 기초연금 지급에 투입되는 예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기초연금 지급 액수도 계속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의 일부 비료업체에게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뉴스들 자세하게 오늘 정리해보죠. 9월 8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경제 뉴스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상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이상은 기자,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그리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일 급해 보이는 소식. 네. 요소수 쓰는 자동차 타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인 것 같은데, 중국 정부가 요소의 해외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예, 어제 저녁에 보도가 된 거라서 추가 취재가 안 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을 전해드리면 중국 업체들이 이달 초부터 요소 수출 신규 계약을 중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중국 정부의 명령 때문이라는 건데요. 중국 정부가 수출을 중단시키는 이유는 중국에서 요즘 요소 재고는 계속 주는데 수출은 그동안 꾸준히 늘면서 중국 내에서 요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라는 겁니다. 다만 관련 보도에 대해서 아직 중국 정부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느 업체가 얼마나 수출을 덜 하게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보도가 안 돼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2년 전에 중국이 요소 수출 안 한다고 하는 바람에 비료 가격이 많이 올랐고 특히 요소로 만드는 요소수 품절 대란을 겪었던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도죠. 추가로 보도가 나오거나 중국 정부 입장이 나오면 이건 다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뭔가 중단해야 할 이유라기보다는 수출을 좀 줄여야 되겠다, 내수용으로 좀 돌려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은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이라는 이른바 소규모 재건축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모아타운이라는 게? 네, 이게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작년에 도입한 제도인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상당히 넓은 구역을 밀고 거기에 대규모 새 아파트를 짓는 걸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낮은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요건이 잘 안 맞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하려면 원래대로라면 굉장히 넓은 면적에서 일정 기준 이상 낡은 집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거를 못 맞추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참 잘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면 그냥 중간중간에 새 집 지어버리는 집주인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점점 더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서울시에 따르면 이제 서울 시내 전체 주거지 중에서 40%가 저층 주거지인데 이 중에 87%는 재개발 요건에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예측을 해봤을 때 그동안에는 재개발할 만큼 노후도가 안 나온다는 건데요. 이런 곳에서도 새 집에 살고 싶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전의 재개발 규정보다 훨씬 면적도 작고 또 노후도 기준도 조금 모자라는 곳에서도 소유주들끼리 의기투합하면 그러면 거기서 새 집을 몇 집끼리 모아서 짓는 걸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낡은 집이 3분의 2 이상 되는데 넓은 면적을 다 하려니까 중간중간 박혀있는 새 집들 때문에 안 됐는데, 그렇죠. 이렇게 오려보면 요거는 낡은 집이 3분의 2가 되네요. 이렇게. 그렇죠. 요 새 집은 빼고 이렇게. 네, 그리고 3분의 2가 안 돼도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완화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집니다. 대신에 원래 집에 문제였던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도로는 넓게 만들고 또 녹지도 많이 넣고 여러 가지 이제 공공 성격을 보완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자. 이것이 모아타운 혹은 모아주택 이런 것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개발을 진행하면 종전의 제도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보다 어떤 장점이 좀 있어요? 일단 다른 개발 과정에 비해서 굉장히 문턱이 낮습니다. 시작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10만 제곱미터 그게 3만 평인데 그거 네. 미만 땅에 낡은 건물이 절반 이상 있으면 50%로 기준을 낮춰줬군요. 50%로 그걸 낮춰줬습니다. 예. 그리고 시작하기가 쉽다는 말은 소유주가 30%만 동의하면 일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소유주 70%는 반대해도 추진은 된다는 거네요. 신청만, 신청만. 신청. 예, 일단 신청. 예. 신청만. 예. 그래서 미니 재개발을 이제 일단 시작을 해보기가 쉽다는 얘기인데요. 음.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벌써 70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시 예. 내에서. 동의율을 낮아도 되니까. 그렇죠. 네. 예. 이게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먼저 이제 신청을 하면 각 자치구가 관리 계획을 세우고 또 서울시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여기가 그렇게 충분하게 노후도가 있는지 이런 필요한지 이거를 살펴보고 모아타운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예. 그러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그게 모아타운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 가지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종, 1종, 이종. 2종 예.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용도 지역을 좀 상향해 주기도 하고 용적률을 높여주기도 하고 뭐 또 빌라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제 그런 주차장을 지하 주차장을 팔 수도 있고 또 심의 과정이 굉장히 단순해서 이런 과정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빨리 해줄 거면 전체적으로 재개발 요건 자체를 좀 다 한꺼번에 낮춰주면 네. 좀 넓은 지역으로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네. 좁은 지역에서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일단 한다.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어떤 걸림돌 때문에 이런 잡음이 있는 거예요? 예, 요새는 조금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턱이 낮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단점이기도 한 모양입니다. 그게 왜 단점이 될 수 있느냐면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끼리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0%만 동의하면 일단 사업을 신청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면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100명 있으면 그중에 30명이 좋다고 하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아, 네. 예. 그러면 이제 내 집은 아직 새 거라든가 아니면 나는 장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서 임대 사업을 해야 된다든가 뭐 대로변에서 상가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거 아파트로 안 바꾸고 싶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특히 그렇죠. 어디 주택 1층을 상가로 빌려 쓰고 있다든가 하는 곳 그렇죠. 주인 입장에서는 네. 그냥 여기 월세 받는 게 낫지 이거 새로 아파트 밀어봐야 그렇죠. 원래 아파트야 좋은 거 생기지만 나는 월세를 어디서 받아? 그렇죠. 하는 그럴 수 생각도 있죠. 하실 수 있고. 네. 예. 그런 사람들이 다시 반대 의견서를 모아서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 이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는 곳이 적지가 않습니다. 30%라고 동의율을 낮췄더니 네. 아 이게 근데 면적 기준이 아니라 소유주 기준이면 어떤 그 집 하나가 허물어지고 원룸 한 20채 들어오면 네. 그런 원룸을 하나하나 또 쪼갤 수도 있잖아요. 소유주를. 만약 이제 그렇게 되면 네. 투표권이 많아지네요. 그 건물을. 맞습니다. 지금 주인은. 바로 그 과정을 활용해서 하는 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룸 주택이나 소형 빌라 같은 것을 사거나 아니면 빨리 지어가지고 모아타운 신청서를 내는 겁니다. 아, 그 몇몇이 그냥 모아서 네. 30%만 하면 네. 되니까. 그렇죠. 예. 원룸 20개가 있는 주택이면 20명분의 소유주 권리를 가지고 일단 동의서를 내는 겁니다. 투표권이 20장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찬성 의견이 굉장히 좀 과대 대표되죠. 많아 그렇게 보이죠. 되겠죠. 예. 그런 다음에 이거 사면 나중에 아파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팔아요. 그러면 집값이 또 오른 것 같으면 이제 충분히 차익을 봤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은 팔고 나가는 거죠. 아, 그럼 집 한 채 새로 지어서 여러 개를 쪼갠 후에 투표권 여러 장 가지고 모아타운 신청하고 네, 신청했다는 이유로 집값이 올라가면 네, 다시 그 집 팔고 나간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오래 살던 동네 사람들 보기에는 아니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예, 또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처음에는 언제를 기준으로 권리를 설정한다는 그 기준일이 딱히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예. 그러니까 언제 들어온 사람이든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분 쪼개기가 더욱더 성행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산 사람도 내일 산 사람도 그 다음날 산 사람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투표권이. 네. 예. 특히 강남 지역에서 이제 집값 차익을 노리고 이런 게 성행하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는 모아주택 하기 싫다 이런 반대 성명을 내기도 하고 반대 연합을 결성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땅 사서 빌라 지어서 여러 개를 쪼개면 안 됩니까? 지금도 됩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작년 10월 27일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이제 고시를 그때 했습니다. 아, 그때까지 네. 투표권 없으면 앞으로도 없다. 네, 그 이후에 쪼개기 한 거나 아니면 땅만 사놓고 집을 짓지 않은 것 이런 거는 안 쳐준다. 이렇게 서울 달고- 전역이 10월 네. 27일로 끊겼어요. 네, 일단 그렇게 끊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좀 빨리 하기 위해서 30%로 동의율을 낮춰줬는데 네. 30%로 동의율을
늦춰 놓은 게 원인이 됐네요. 돌이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문턱이 낮아서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30% 찬성만 가지고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사업 시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설득해서 오케이를 받아야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충분히 또 동의가 되어야 그거를 땅을 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면적 기준으로는 3분의 2, 소유주 기준으로는 80%가 돼야 관리 지역으로 고시가 돼서 진짜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어차피 중간에는 투표권 80%가 모아져야 되는군요. 특히 그것도 그렇죠. 면적 기준으로도. 면적 기준으로도 3분의 2 그리고 소유주 기준으로도 80% 둘 다 갖춰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나중에 해보면 그러니까 진행이 중간에 잘 안 되는 곳이 많아진다는 뜻이요. 근데 일단 출발이라도 하자는 취지였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예, 일단 시작을 해보자는 취지였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서울시에서 또 심의를 할 때 주민 반대가 많은 곳이나 갈등이 있는 곳은 선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곳은 사실은 나중에 심의를 어차피 통과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대비책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재개발 제도에서 그동안 소외되던 지역의 개발을 앞당기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좋은 제도다. 다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이제 제도 자체라기보다는 거기에 투기꾼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자면 분탕을 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해는 되는 설명인데 취지가 나쁘지 않기는 한데 처음에 좀 제도가 미비했던 부분을 그런 미비했던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이런 외부 투기 세력 개입으로 인한 비용을 치러야 되는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정답이 없어요. 네. 각자 땅 주인들이 다르니 다 합의가 돼야 되는데 네. 특히 재개발이라고 하면 이제 낡은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네. 이제 골고루 이렇게 낡아 있고 다들 주민들끼리 서로 안면도 있고 하면 괜찮은데 이해관계가 비슷하면 그래서 아파트가 그래서 재건축이 잘 되는 게 그래도 다 균일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집들 사정이 다 그래도 그나마 그렇죠. 비슷하고 그렇죠. 사는 집도 그나마 비슷하고 그런데 이 낡은 주택 모여 있는 곳 가면 어디는 1층이 상가고 어디는 집 지은 지 40년이 네. 넘었고 어디는 지은 지 2년밖에 안 됐고 네. 이런 게 네. 섞여 있으니까 네. 집들마다 사정도 다르고 이게 참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본질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게 합의가 되기가 갑자기 합의가 되는 일이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작을 하면 이제부터 합의의 그 어떤 시작점, 씨앗을 만들어 주자. 이게 아마 예. 처음에 취지였을 텐데 이제 합의가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합의가 어려운 거죠. 합의가 그래도 잘 되는 방법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도장만 찍으시면 그냥 차액이 어휴 이러니까 그냥 찍으세요가 되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가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근데 그걸 그렇게 차익이 크게 아파트 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아까 아파트 값이 급등해야 된다. 이런 자꾸 논리적인 딜레마입니다. 모순이 딜레마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들여다볼수록. 김현우 소장님, 네. 우리나라 기초연금이라는 복지제도가 있는데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한 달에 얼마씩 드리는 거. 네. 근데 이게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어서 네. 국민연금 개혁도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먼저 계약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네, 같이 상황이 어때요? 같이 묶여서 개혁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그리고 소득 하위 70%면은 올해 기준으로 월 32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근데 이 기초연금의 재원은 이 세금이에요. 정부와 지자체의 세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예. 내년에는 정부 예산이 20조 원 편성돼 있고요. 지자체도 4조 원 정도 예산을 쓰게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작년 대비 9% 이상 늘어났는데 이게 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됐을 때인 2014년과 비교해 보면 4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노인들이 4배나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9년 만에 이렇게 4배나 늘어난 건 두 가지 이유인데 일단 뭐 고령화로 인한 그 대상자 증가도 있지만 연금 지급액 자체가 오른 것도 있어요. 한 달에 주는 금액이 늘었다. 맞습니다. 이 고령화로 인해서 65세 이상 대상자는 뭐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9년 전에 비해서는 60% 이상 늘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늘었네요. 네. 그리고 예.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건데 이대로 가면 필요 예산은 더 늘어나서 뭐 10년 뒤엔 지금보다 2배 가량 그리고 20년 뒤엔 3배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9년 전에 비해서 60% 늘어났는데 왜 예산은 4배가 늘어났어? 이게 고령화로 인한 자연히 증가하는 거 대상자 증가보다도 예. 연금액 자체가
늘어난 탓이 큽니다. 이게 처음에는 한 달에 얼마씩 약 지급됐죠? 8만 원 정도, 8만 4천 원 정도가 지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처음에 도입 당시에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처음에는 60%였지만 점점 낮아져서 이 40%로 줄어들면서 노후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기초연금 기본적으로 뭐 일정 부분은 지급을 하자라고 해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 이게 대선 때마다 대상을 좀 확대하고 뭐 지급액을 인상하겠다 이런 공약이 나오면서 기초연금이 뭐 5만 원, 10만 원 이게 대선을 거치면서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원래는 5년마다 한 번씩 물가 상승률 반영해가지고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대선 거칠 때마다 10만 원씩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고요. 대선을 좀 앞으로도 대선의 주기를 좀 늘리면 되겠네요. 일단 그런 브레이크가 좀 걸리겠습니다. 올라가는 폭이 커지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여서 네, 이것 때문에 노인 자살률이 줄었다는 그 분석이 나올 만큼 네, 지금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 가뭄의 단비였다는 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이 정도라도 지급되는 게 그렇기는 한데 네, 이제 점점 더 비율도 높이고 사실 하위 70%라고 하면 네,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상위 30% 그쵸. 빼고는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 중간쯤 되는 그 계층에서는 굳이 물론 그분들도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네, 이분들한테 이렇게 주는 좀 아래로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맞습니다. 제 말씀하신 생각도 대로 그렇고 그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분들이 대선 유권자니까 네, 서로 여야가 다 우리 당은 더 드리겠습니다 하는 바람에 네, 아주 자연스럽게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서 맞습니다. 계속 커지는 네.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국민연금하고 묶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되고 있지 않고 이번에도 국민연금 개혁하는 요 주장이 빠져 있죠. 그런데 국민연금하고 묶어가지고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뭐냐하면 이 국민연금을 가입 안 해도 이건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예. 오히려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48만 5천 원 이상 받으면 예. 그 받는 만큼 일정 비율로 이제 기초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돈이 있으시니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렇죠. 얘기군요. 근데 예. 사실은 원래 근데 기초연금이 도입될 때 이렇게 연계하는 제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대선을 거치면서 모든 노인분들에게 20만 원씩 2배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약을 박근혜 정부 때 나왔다가 예. 모든 국민에게는 못 드릴 것 같다. 예산 부족 문제로 대신에 70%는 맞춰 드리는데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연금액을 감액하겠다. 요때 바뀐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하고는 어쩔 수 없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린 거고 또 이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네, 전년도 소득 기준 뭐 7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거든요. 근데 노인들은 또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어려운 분이든 좀 덜 어려운 분이든 소득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재산을 반영 안 하기도 그렇고 음, 하자니 아니 시골에 땅이 있다고 이걸 안 주면 어떡하냐 내가 그 땅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예금 혹은 채권, 주식에 넣어둔 이자나 배당 이거는 이제 소득으로 보고 원금은 일부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 근데 그걸 같은 돈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에 넣으면은 받는 원금과 이자 전부 다 합쳐가지고 소득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 뭐 3,000cc 이상 혹은 4천만 원 이상 되는 자동차의 지분을 1%라도 갖고 있으면 이건 고급 자동차다. 그러니까 부자시네요 하고 아예 그냥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이걸 국민연금 개혁에 포함해서 개혁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럴 것 같이 보였지만 이번 개혁안은 아쉽게도 이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네. 앞으로 이제 예전 노인들은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요. 네. 점점 받은 분들이 많아지면 받는 만큼 기초연금은 줄여나가는 폭을 좀 키워보면 네. 그러면 좀 개선이 되겠다. 아니면 뭐 그런가 봐요.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만 좀 더 보죠.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이 네. 올해 상반기에 이게 집 조금 저렴한 집들 사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열풍이었는데 네, DSR도 안 보고 막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 떨어져 갑니까? 90% 소진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목표 금액이 다 소진됐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까지는 뭐 MBS 발행해가지고 계속 공급할 계획이니까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목표 공급액이 40조 원 가까이 됐었는데 예. 최근 들어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로 가면 아마 이번 달 안에 그 40조 원이 다 소진될 것 같은데 어제부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0.2에서 0.25%포인트 상승했거든요. 이게 고정금리죠? 네, 고정금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상되면서 그 전에 막차 타시려는 분들이 들어서 반짝 수요가 증가를 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내년 초까지는 그렇게 알고 지금 계십니다. 11월, 12월, 1월, 1월, 2월 계속 공급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이화영 씨가 보내오신 질문입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들을 보고 있으면 전용 면적이 똑같은데도 분양 광고에는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가 많더라. 예를 들면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로 똑같은 아파트도 어떤 아파트는 그걸 32평형이라고 표시하고 다른 아파트는 그걸 34평형이라고도 표시하던데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로 똑같은데 32평형인 아파트와 34평형인 아파트는 뭐가 다른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아파트의 전용 면적은 남들이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못 들어오는 구역,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역을 면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실평수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개념이고요. 아파트 분양 광고에 나오는 24평형이네 33평형이네 그런 표시는 전용 면적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공용 면적, 즉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면적까지 더한 겁니다. 그거 왜 더하냐고 묻는다면 언젠가부터 그거 다 더해서 이야기하는 게 관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만 빼고 말하면 우리만 손해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치 당신 키가 몇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다들 운동화 신고 잰 키를 답하는 게 관행이 되다 보면 나도 운동화 밑창 높이를 더해서 얘기해야 공정하고 정확한 거잖아요. 그거하고 같습니다. 그래도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나 놀이터 면적까지는 다 더하지는 않는데 오피스텔은 몇 평형이다라고 말할 때 지하 주차장 면적까지 더해서 표기하는 게 관행이고 그렇다 보니 40평형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가봐도 생각보다 전용 면적이 크지 않은 건 그 이유 때문입니다. 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해서 생긴 일이고 그 관행을 규정으로 만들다 보니 그렇게 굳어진 건데요. 그래서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인데 32평형인 아파트와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로 똑같은데 34평형인 아파트는 둘 다 문 닫고 들어가서 우리 식구만 사는 공간의 크기는 똑같은데 이제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 크기가 좀 다른 겁니다. 아마 그 대문 앞에 택배 물건 던져놓는 그 공간이 좀 더 크고 넓은 곳도 있어서 자전거도 내놓을 만한 아파트도 있고 또 반면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우리 집 대문인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질문 보내주신 이화영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친절한 경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 나오더라 하는 게 있으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